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역사학과의 권위자 알렉산드르 르블랑 교수는 동양사 분야에서 프랑스 최고 석학으로 꼽힙니다. 그에게 한국은 늘 주변부에 머물던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반도 국가, 전쟁과 분단의 역사, 최근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그 정도의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연구실 책장에는 춘추전국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아시아 각국의 역사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서적은 몇 권뿐. 그마저도 대부분 한국 전쟁이나 식민 지배를 다룬 서구 학자들의 시각이 담긴 책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동양사 개론 강의에서 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중국사는 한 학기 전체를 할애했고 일본사도 한 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반면 한국사는 단 2시간. 삼국통일, 조선왕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까지. 그가 전달하는 한국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 조용하던 학과 사무실이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학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고 사무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수업을 꼭 개설해 주세요. 다른 대학들은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만 늦었어요. 교수님이 동양사 전문가시니까 한국어도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당황스러운 상황 한복판에 있던 알렉산드르 르블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30년 넘게 교수로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수업 개설을 요구하는 일은 가끔 있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토록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어라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라고?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왜 하필 한국어인가?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언어도 있고 아랍어나 힌디어처럼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도 있지 않나? 게다가 우리는 프랑스어권 문화의 중심지 파리에 있는데 굳이 동아시아의 언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 국가였습니다. 냉전의 대리전으로서 잠깐 언급되는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이후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그 외에는 관심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 앞에 선 탐험가들 같았습니다. 소피, 피에르, 마리, 줄리앙. 평소에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까지 모두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최대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어 선택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언어들이 국제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피에르는 BTS 노래 가사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어요. 줄리앙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어로 읽고 싶어요. 그들의 말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이 제가 무시했던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자존심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이었지만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고 결국 제 학문적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은 제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 질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 눈으로 확인하자. 2023년 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낯설었지만 공항의 질서정연함과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는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인가?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은 복잡하지만 효율적이었고, 거리 곳곳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고, 바로 옆 스타벅스에서는 노트북을 켜고 회의 중인 직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시작해 북촌, 홍대, 강남까지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웃으며 걸었고, 노인들은 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정겨운 말투로 손님을 맞았고, 식당에서는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강변에서 마주한 풍경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강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인, 가족, 친구들 모두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책으로만 이해하려 했던 한국은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이 나라를 외면했을까? 학생들이 먼저 알아본 그 가치, 저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학생들의 토론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현대문화연구회라는 소모임이었는데, 그날의 주제는 현대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관심도 없었겠지만, 최근 상황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 참관하기로 하였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인 세미나실에서 열린 그 토론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분석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팬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생 마리는 열정적으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사에는 현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희망이 담겨 있으며 전 세계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에서 다룬 자아, 사랑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철학적 깊이까지 느껴집니다. 유엔 연설에서 RM이 한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라는 메시지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이 K-팝을 사르트르와 연결하여 분석하다니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단순한 팬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 줄리앙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보십시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어떻게 억압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회 비판서입니다. 프랑스 페미니즘 문학의 대표작들, 시몬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나 엘렌 식수의 작품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참신하고 충격적입니다. 철학과 학생인 클라라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계급 갈등을 다룬 작품인데 이보다 더 날카롭고 섬세하게 사회 불평등을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장릭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가 누벨바그를 이끌었듯이 기생충도 새로운 시네마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휩쓴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학부 시절 프랑스 문화를 공부할 때의 그 진지함과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경영학과 학생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킹덤은 좀비라는 장르를 통해 조선시대의 계급 갈등과 정치적 부패를 다룹니다. 공포 스릴러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사회-정치적 알레고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락성과 예술성, 그리고 사회 비판 의식을 동시에 담아내는 능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조르주 로메로의 좀비 영화들이 미국 사회를 비판했듯이 킹덤도 한국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문학과 학생 피에르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웹툰의 서사 구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태원 클라스나 펜트하우스 같은 작품들을 보면 전통적인 서구의 드라마 구조와는 다른 독특한 서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와 성장, 가족과 계급이라는 보편적 테마를 다루면서도 한국 특유의 정서와 사회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는 항상 한국 콘텐츠가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서는 한국 음악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입니다. 소프트 파워로서의 한국의 영향력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력과 견줄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야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콘텐츠의 해외 수출액이 13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변화의 물결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어느새 전 세계 문화의 중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이미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5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의 중요성을 일찍 파악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인기 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언어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영어로 번역된 책이나 프랑스어 자막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잖아요. 단테는 이탈리아어로, 괴테는 독일어로 읽어야 진정한 맛을 안다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모르면 한국 문화의 진짜 속살을 볼 수 없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이나 한이라는 감정은 번역으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든요. 언어에는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자신의 학문적 신념이 그대로 제게 되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서구 고전 문학에 대해서는 원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동양의, 특히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런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토론회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은 몇 권의 책과 영화 목록을 적은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완득이, 봄날은 간다, 올드보이. 모두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영화 한 편을 완전히 시청하였습니다. 학생이 추천해준 기생충이었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 정도로 여겼는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사회 비판이 드러났습니다. 계급 간의 갈등,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이 치밀하고 예술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화를 다 본 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작품이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영화를 한국어로 직접 이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미묘한 뉘앙스와 사회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결국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국어 강의를 청강하러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학문적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한국어 열풍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학생들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내심으로는 한국어의 한계를 확인하고 학생들을 설득할 논리를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 내에 임시로 개설된 한국어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교수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수업을 청강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가 전혀 모르는 언어의 초급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에는 텅 비어 있던 어학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60석 규모의 강의실이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게다가 복도에까지 의자를 가져와 앉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총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세계사 수업에서도 보기 힘든 집중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10대 후반의 신입생부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사과정 학생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다른 과 교수님들도 몇 분 보였습니다. 언어학과의 마르틴 교수님도 뒤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의실 앞에 서 있던 한국인 선생님은 김민지라는 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친근한 목소리, 체계적인 수업 진행,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봐온 수많은 언어 교수들 중에서도 이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교수는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어의 기본 인사를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어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언어 자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 하나에도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학생들은 김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발음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처음 걸음을 배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로 안녕하세요를 써주었습니다. 자, 이제 한글을 배워볼까요? 한국어의 문자인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매우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자들이 대부분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과 달리 한글은 한 사람의 천재적 발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15세기에 과학적 원리로 만든 문자라고요. 그것도 한 명의 왕이 직접.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언어학 상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인데 한 사람이 과학적 원리로 설계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논리적입니다. 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상을 만들 정도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학생들이 한글 자모를 따라 읽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익숙한 라틴 문자와는 전혀 다른 음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조화로우면서도 독특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동양의 전통 악기가 내는 소리처럼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의 또 다른 특징은 높임법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언어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어의 부와 뚜 구분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언어가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해온 바였는데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는 그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친구끼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요? 직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야 하나요? 존댓말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 선생님은 각각의 질문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욱 따뜻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수업 중간에 김 선생님이 간단한 한국 문화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무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투로 대화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형, 누나, 오빠, 언니라고 부르면서 가족 같은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설명들을 들으며 점점 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뒤에 숨어 있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철학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김 선생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인 문자인가요? 그리고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가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네, 교수님. 한글은 정말 과학적입니다. 28개의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조합 원리도 매우 체계적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규칙성이 강해서 한번 원리를 이해하면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문자들보다 훨씬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이런 뛰어난 문화유산이 있다니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흥미롭군. 이런 언어가 있다는 것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30년간 동양사를 연구하면서도 한국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 김 선생님의 수업, 그리고 한글의 독특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재로 향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한 것이죠. 서재엔 수천 권의 동양사 책이 있었지만 한국사 전문서는 겨우 10대 권. 그마저도 대부분 일본어나 영어로 된 2차 자료였습니다. 한국인이 직접 쓴 책은 번역서 몇 권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을수록 충격은 커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역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조선의 개항, 일제강점기, 해방, 그리고 6.25 전쟁.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60년 전 한국의 국민소득은 80달러. 세계은행은 한국을 원조받을 가망이 없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자립을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만에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었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변화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방식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절묘한 결합,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연대. 이 모든 것이 한국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독재에 맞섰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못지않은 이야기구나. 한국 현대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극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산업화 속도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세계 대비 무대였고 국민들은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를 지켰습니다. 220톤의 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삼성과 LG,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했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1위. 한국은 이미 IT 강국이었습니다. 교육열도 대단했습니다. 문해율은 99%,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 최상위. OECD 국가 중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모여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폭력 없이 질서 있게. 이런 시위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K방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검사,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 세계가 주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자책했습니다. 왜 이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을까? 면적은 작지만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자료를 읽고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까지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왜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를요. 몇 주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동양사학회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재조명 학술대회에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내심으로는 굳이 그 먼 나라까지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공부와 학생들의 열정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책에서 읽은 한국과 실제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말입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스마트폰으로 작동하는 안내 시스템,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마치 미래 도시의 관문 같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의 가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선한 날씨, 단풍으로 물든 거리,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 파리의 가을과는 또 다른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현대적인 빌딩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한글 간판들. 기차는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달렸습니다. 유럽의 고속철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동 거리의 활기,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관광지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화장품 매장에는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책에서 읽은 한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옆에 초현대적인 빌딩이 서 있고 한복을 입은 관람객과 최신 패션의 젊은이들이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는 파리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세계적 수준에 맞춘 럭셔리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그리고 세련된 패션 감각을 지닌 젊은이들. 이곳이 아시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홍대 앞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음악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말하던 K문화의 현장이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한국의 창조적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독특한 건축물, 패션쇼, 디자인 전시회.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창의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점에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들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되어 진열되어 있었고 K-팝 관련 서적과 한국어 학습서가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최근 3년 사이 한국 관련 서적의 판매량이 5배 이상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서와 한국 요리책의 인기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어간 한식당에서도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찬의 다양함, 깊은 맛,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외국인인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김치와 불고기의 유래와 먹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문화시설이 설치된 역사, 그리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모습. 특히 무료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 시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한국인의 여가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피크닉,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그리고 강변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젊은이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이곳은 살아있는 미래였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단기간에 이뤄낸 한국인의 의지와 역량은 경이로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만난 한국 학자들의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사를 단순한 지역사가 아닌 세계사적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은 국제적이었고 연구 방법론은 최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상철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사는 이제 동북아시아사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 가치를 지닌 분야입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 민주화, 문화적 성취는 세계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박미경 교수님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학이 아직도 일본학이나 중국학의 하위 분야로 여겨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형성할 만큼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역사 연구의 박철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세계사를 새롭게 읽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형 발전 모델은 서구식 발전론과는 다른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동양사를 연구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지식만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 저는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제는 서구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근대화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편견을 넘어선 한국사 이해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을 직접 체험하면서 제 무지와 편견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구학자로서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일방적이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큰 나라보다도 큽니다. 특히 문화적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는 경이롭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외국 학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편견을 인정하고 한국을 재평가해 주시니 감동적입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강의 시간, 학생들도 놀랐습니다. 당당하고 권위적이던 제가 그날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의 언어를 왜? 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학생 소피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어 수업을 지지하시나요?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께 개인 레슨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제 강의에서도 한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교육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무지를 인정하고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높임법의 섬세함, 감정 표현의 풍부함, 문화가 녹아든 언어의 깊이. 몇 개월 후 간단한 회화는 가능해졌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열심히 배우시니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학과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학 강좌 개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변화가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봄날의 마지막 강의. 저는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한국을 통해 배운 것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과학생들까지 청강을 온 것이었죠.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는 많은 나라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프랑스 대혁명, 모두 인류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법, 전통과 혁신의 조화, 세계와 소통하면서도 정체성을 지키는 법.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은 정적에 잠겼다가 곧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학생 마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어 발음도 많이 늘으셨어요. 김민지 선생님도 찾아오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해요. 교수님의 변화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소르본 대학교 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어 수강생도 크게 늘었고, 교수들도 연구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겸손에서 시작된다. 학생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다. 지금 저는 소르본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유럽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에서 특강을 하고 있고 한국학 세계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 수업 개설을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 교육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언어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작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와 영감은 어떤 큰 나라보다도 큽니다. 불굴의 의지, 창조적 열정, 따뜻한 인간애. 이 모든 것이 한국어라는 아름다운 언어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제 강의실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한국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의 학생들.